북한에서 수천만 달러를 관리하던 최상류층 무역회사 사장이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평양 중심부 고급 아파트, 벤츠 승용차, 원산 별장까지 두고 말이죠. 당 간부들과 골프를 치던 그가 하루아침에 중국 국경을 넘어야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과연 북한 최고 부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2020년대 초반 평양 중구역 창광거리. 여러분도 뉴스에서 한 번쯤 보셨을 그 화려한 고층 아파트 단지 말입니다. 저는 그곳 25층 200평짜리 집에서 살았습니다. 거실 창문을 열면 대동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고 저 멀리 주체 사상탑까지 보이는 그런 곳이었죠. 아침이면 집사람이 차려주는 식탁에는 중국에서 들여온 햄과 치즈, 일본산 과일이 올라왔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배급이고 뭐급 필요 없었어요. 돈만 있으면 뭐든 구할 수 있었으니까요. 외국산 위스키 한 병이 보통 사람들 월급 몇 달치였지만 저한테는 그냥 저녁 한 잔이었습니다. 저는 대외무역회사 사장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말이죠. 실제로는 당 고위층 분들의 외화를 관리하고 중국가 물건을 사고 팔며 돈을 벌었습니다. 한 달에 몇십만 달러씩 오가는 거래였어요. 우리 돈으로 치면 억 단위가 매일같이 제 손을 거쳐갔습니다. 주말이면 당 간부들과 함께 평양 외곽 골프장에 갔습니다. 골프요? 네, 북한에도 골프장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같은 사람들만 칠 수 있는 곳이죠. 18홀을 돌고 나면 클럽하우스에서 수입 맥주를 마시며 사업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번 달 상납금은 얼마나 되나, 중국 쪽 거래는 순조로운가 하는 이야기들이었죠. 저희 아들은 30살에 벌써 당 간부 후보였고 딸은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두 아이 모두 어릴 때 중국 유학을 다녀왔어요. 영어도 중국어도 능통했죠. 제 어머니는 항일빨치산 유가족이셨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 집안은 출신 성분이 좋았고 저도 이런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거예요. 집에는 벤츠 승용차가 있었고 원산에는 바다가 보이는 별장도 있었습니다. 여름이면 가족들과 그곳에서 휴가를 보냈어요. 해산물도 실컷 먹고 수입 와인도 마시면서요. 보통 사람들이 하루 세끼 걱정하는 동안 저는 어느 나라 술을 마실까 고민했습니다. 당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나라에 충성하고 돈을 잘 벌면 이 생활이 계속 이어지겠지. 텔레비전에서는 매일 미국과 남조선을 욕하는 방송이 나왔지만 솔직히 저한테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돈만 잘 벌면 되는 거니까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인가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당 간부들과 술을 마실 때면 다들 서로를 믿지 못하는 눈빛이었어요. 오늘 함께 웃고 떠들던 사람이 내일은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걸 우리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고급 소파에 앉아 외국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집사람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아이들은 자기 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죠.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아니, 평범하다고 믿고 싶었던 저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요. 그날은 2022년 봄이었습니다. 평양 고려호텔 2층. 저는 다른 무역회사 사장들과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모두 저처럼 외화벌이를 하는 사람들이었죠. 그 중에 최 사장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보다 3살 위였는데 1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어요. 최 사장은 저보다 돈을 더 많이 벌었습니다. 중국 단둥에 건물도 2채나 갖고 있었고 평양에서도 손꼽히는 부자였죠. 그날도 그는 새로 산 롤렉스 시계를 자랑하며 웃고 있었어요. 이번 달 거래가 잘 돼서 하나 장만했네. 우리는 축하한다며 술잔을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아침에 사무실로 출근하니까 직원들 표정이 이상했어요.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최 사장님이.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최 사장이 보위부에 끌려갔다는 겁니다. 전날 밤 집에서 끌려나갔는데 가족들도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흘 전만 해도 함께 술을 마시던 사람이 그렇게 갑자기 사라질 수가 있나요? 저는 조심스럽게 아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다들 입을 다물었어요. 아무도 말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죠. 며칠 뒤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최 사장이 중국 계좌에 당에 보고하지 않은 돈을 숨겨뒀다는 거예요. 얼마나 됐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우리 모두 그렇게 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도 스위스 은행에 500만 달러를 숨겨놨는걸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최 사장네 아파트 불이 꺼진 채로 있는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집 거실에서 함께 위스키를 마시곤 했는데 이제 그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며칠 뒤 당에서 회의 소집 통지가 왔습니다. 무역회사 사장들을 모아놓고 한당 간부가 말했습니다. 최 아무개는 인민의 재산을 횡령한 반당 반혁명 분자다. 너희들도 조심해라. 그 말투가 얼마나 차가웠는지 모릅니다. 마치 벌레 한 마리 밟아 죽이는 것처럼 말이에요. 회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루아침에 끝날 수 있구나. 30년을 이 체제 안에서 살아왔지만 그날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집에 들어서니 집사람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여보, 오늘 저녁은 당신이 좋아하는 갈비찜이에요. 아이들도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평범한 저녁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평범하지 않았어요. 식탁에 앉아서도 밥맛이 없었습니다. 계속 최 사장 생각이 났거든요. 저 사람도 이렇게 가족과 저녁을 먹었을 텐데 하루아침에 다 빼앗겼구나. 저한테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겠구나. 그날 밤부터 저는 잠을 설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현관문 소리만 나도 깜짝깜짝 놀랐어요. 혹시 보이부 사람들이 저를 잡으러 온 건 아닌가 하고요. 집사람이 물었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일이 좀 많아서.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이 화려한 생활이, 이 모든 것이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 있다는 걸. 그리고 그 무너짐은 제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요. 최 사장 이후로 저는 사람들을 대하는 게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오늘 함께 웃는 사람이 내일은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북한에서는 돈이 많다고 안전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돈이 많으면 더 위험했어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제 머릿속에 작은 생각이 싹트기 시작한 것이 2023년 들어서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에서 외화벌이 기관들에 대한 검열이 시작됐어요. 매달 상납금을 올려야 하는데 그 액수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전에는 한 달에 5만 달러 정도였는데 어느 순간 10만 달러, 20만 달러로 올라갔죠. 더 큰 문제는 개인 계좌 조사였습니다. 당에서 갑자기 모든 무역 일꾼들의 중국 계좌를 조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숨긴 돈이 없는지 자진 신고하라는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저는 그 통보문을 받아들고 손이 떨렸어요. 스위스 계좌에 있는 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60억 원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30년 가까이 모은 돈이었어요. 아이들 미래를 위해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조금씩 빼돌렸던 겁니다. 그걸 신고하면 다 빼앗기고 신고 안 하면 적발당해 최 사장처럼 끌려갈 게 뻔했죠. 밤마다 고민했습니다. 집사람도 눈치를 챘어요.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요즘 얼굴이 왜 그래요? 저는 차마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집사람한테도 아이들한테도요. 그냥 일이 좀 복잡해라고만 했죠. 그러던 어느 날 같은 회사 부사장이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문을 닫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사장님, 보이부에서 우리 회사 장부를 조사한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장부에는 중국 거래 내역이 다 나와 있었거든요. 조금만 파고들면 해외 계좌도 다 드러날 겁니다. 저는 그날부터 중국에 있는 파트너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계좌를 옮기거나 돈을 빼내야 했어요. 하지만 국제전화 감청이 심해져서 함부로 통화할 수도 없었습니다. 중국으로 출장을 가려고 해도 당에서 승인이 안 났어요. 올가미가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집에서도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아들이 당 간부 후보인데 갑자기 사상 검열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아버지 회사는 문제 없죠? 혹시 부정한 일 없죠? 아들의 미래까지 제 때문에 위태로워지고 있었습니다. 딸도 마찬가지였어요. 대학에서 가르치는데 학생들이 물었답니다. 선생님, 아버지가 무역회사 하신다며? 요즘 무역 일꾼들 많이 잡혀간다던데요. 딸이 집에 와서 물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괜찮은 거죠? 제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또 한 명의 무역회사 사장이 잡혀갔어요. 이번엔 제가 아는 김 사장이었습니다. 그 사람도 중국 계좌 문제였어요. 이제는 남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언제 제 차례가 올지 모른다는 공포가 매일같이 저를 짓눌렀죠. 어느 날 밤 새벽 3시쯤 됐을 겁니다. 잠을 못 이루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데 집사람이 나왔어요. 여보, 대체 무슨 일이에요?
나한테 말해봐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집사람한테 털어놨습니다. 해외 계좌 이야기, 당에서 조사한다는 이야기, 언제 잡혀갈지 모른다는 이야기를요. 집사람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최 사장님 내처럼 되는 거예요? 저도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 부부는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대로 있다간 가족이 다 무너진다는 것, 돈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다는 것, 아이들 미래도 없다는 것. 우리는 그때 처음으로 입 밖에 내서는 안 되는 그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여기서 나가는 방법은 없을까요? 집사람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양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30년을 살아온 이 도시. 하지만 이제는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비록 그것이 제 모든 것을 버리는 일이라 해도 말입니다. 그 대화 이후 저희 부부는 매일 밤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막연했어요. 여기를 나간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어떻게 가능한지도 몰랐습니다. 30년을 평양에서 살았는데 어디로 간다는 겁니까?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대로 있다간 가족 모두 파멸이었으니까요. 결정적인 계기는 2023년 겨울에 찾아왔습니다. 아들이 당에서 불려갔어요. 사상 검열이 아니라 아버지 회사 관련 조사라고 했습니다. 저녁 늦게 집에 돌아온 아들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아버지, 저한테 물었어요. 아버지가 해외 계좌를 갖고 있는지, 중국에 재산을 숨겨놨는지. 30살 아들이 그렇게 묻는 거예요. 아버지, 사실이에요? 저는 아들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들아, 아버지가 지켜줄게. 걱정하지 마라.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죠.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그날 밤 저는 집사람과 아이들을 거실에 앉혔습니다. 어머니는 방에서 주무시게 하고요. 그리고 처음으로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우리가 처한 위험에 대해서, 언제 모든 걸 잃을지 모른다는 것에 대해서요. 딸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우리 여기를 떠나야 할 것 같다.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들 제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았거든요.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탈북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사람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그게 가능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맞는 말이었어요. 저는 무역회사 사장이었고 당에서도 알아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해외 출장도 자주 가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면 당장 추격이 시작될 거예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딸이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 따라갈게요. 여기 남아서 매일 불안에 떠는 것보다는. 아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아버지. 그날 밤 우리 가족은 결정했습니다. 함께 이 땅을 떠나기로. 그때부터 저는 조심스럽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평양에서 탈북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국경에서 먼 데다가 감시도 철저했으니까요. 하지만 저한테는 한 가지 유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중국 출장을 자주 간다는 것. 중국에 있는 파트너 중에 믿을 만한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조선족 교포였는데 15년 넘게 거래하던 사이였어요. 어느 날 조심스럽게 그에게 넌지시 물었습니다. 혹시 탈북을 도와주는 사람들 아시오? 그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긴 압니다만. 박 사장님, 그게 무슨... 저는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어요. 자세한 건 묻지 마시오. 그냥 연결만 해주시오. 돈은 넉넉히 드리겠소. 그렇게 해서 브로커와 연결이 됐습니다. 중국에서 전화로만 통화했어요. 가족이 5명이면 50만 달러는 있어야 합니다. 한국까지 안전하게 보내드리죠. 우리 돈으로 6억 원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저하지 않았어요. 목숨값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스위스 계좌에서 조금씩 돈을 빼내 중국 계좌로 옮겼어요. 당에서 눈치채지 못하게 아주 조심스럽게요. 탈북 경로도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평양에서 중국으로, 중국에서 동남아시아로, 그리고 한국으로. 가장 힘들었던 건 어머니였습니다. 80 가까운 나이에 그 먼 길을 함께할 수 없었어요. 어느 날 밤 저는 어머니 방에 들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용서하십시오. 불효자식이 어머니를 두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알고 있었다.
내가 요즘 밤마다 고민하는 거 어미가 어찌 모르겠니? 그리고는 조용히 덧붙이셨죠. 가거라. 손주들이라도 살려야지. 나는 이미 다 산 사람이다. 그날 밤 저는 어머니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60평생 처음으로 어머니 앞에서 운 것 같아요. 2024년 봄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브로커와 최종 연락을 마쳤고 돈도 준비됐습니다. 중국 출장 명목으로 출국 허가도 받아놨어요. 이제 날짜만 정하면 됐습니다. 집사람이 물었습니다. 여보, 정말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해야지. 우리 아이들 미래를 위해서라도.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여정이 얼마나 험난할지.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강을 건너기로 결심한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2024년 5월 15일 그날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아침 일찍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평양 거리를 바라봤습니다. 대동강, 주체사상탑, 김일성 광장. 30년을 살았던 이 도시를 마지막으로 보는 거였어요. 돌아오지 못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집사람과 아이들은 며칠 뒤에 따로 나오기로 했어요. 한꺼번에 움직이면 의심받을 수 있으니까요. 저는 먼저 중국으로 가서 브로커와 만나 최종 준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순안공항 출국 심사대를 통과하는 순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보안원이 제 여권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무역회사 사장 동무 중국 출장이죠? 예, 단둥에 거래처가 있습니다. 평소처럼 태연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식은땀이 흘렀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보안원이 전화 받으라고 손짓했습니다. 화면을 보니 당 간부 번호였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들킨 건가? 지금 여기서 끌려가는 건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박 사장 동무, 나 김비서요. 사장 동무 중국 가는 거 맞죠? 예, 지금 공항입니다. 그래요. 다음 주에 당에서 무역일꾼 회의가 있으니 그때까지 꼭 돌아와야 하오. 알았죠? 예,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다음 주 회의라니. 그때쯤이면 저는 이미 한국으로 가고 있을 거예요. 뒤돌아볼 수 없다는 걸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륙하면서 창밖으로 평양이 점점 멀어지는 걸 봤어요. 저 아래 어딘가에 어머니가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뵙고 온 게 엊그제 같은데. 어머니, 용서하십시오. 속으로 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2시간 뒤 중국 선양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브로커가 보낸 사람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박 사장님이십니까? 그렇소. 그는 저를 차에 태우더니 단둥으로 향했습니다. 단둥의 한 호텔에서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조선족 남자였어요. 가족들은 언제 오십니까? 사흘 뒤입니다. 관광 피자로 나옵니다. 좋습니다. 돈은 준비하셨죠? 저는 가방에서 달러 뭉치를 꺼냈습니다. 50만 달러 중 절반인 25만 달러였어요. 사흘은 1년처럼 느껴졌습니다. 호텔 방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매일 북한 소식만 들었어요. 혹시 집사람과 아이들이 공항에서 붙잡힌 건 아닐까? 혹시 제가 도망간 걸 눈치챈 건 아닐까? 팝도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5월 18일 저녁 드디어 집사람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여보, 우리 지금 선양공항 도착했어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다들 무사한 거지? 네, 걱정 마요. 다음날 단둥에서 가족들과 재회했습니다. 아내를 꼭 껴안았어요. 아들과 딸도 아버지 품에 안겼고요.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살아서 다시 만난 거예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이제 가장 위험한 구간입니다. 중국 공안이 탈북자들 단속을 강화하고 있어요. 북한 측에서도 추격조를 보낼 겁니다. 우리는 그날 밤부터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단둥에서 베이징으로, 베이징에서 상하이로. 매번 다른 차, 다른 숙소를 이용했어요. 기차역이나 공항은 피했습니다. CCTV가 많아서요. 어느 날 밤 상하이의 한 허름한 여관에 숨어 있을 때였습니다. 브로커가 급하게 들어왔어요. 큰일입니다. 북한 대사관에서 당신들을 찾고 있답니다. 현상금까지 걸었어요. 집사람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이들 얼굴은 창백했어요. 저는 브로커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오? 지금 당장 여기를 떠나야 합니다. 남쪽으로 가서 베트남으로 넘어갈 겁니다. 그날 밤 우리는 짐도 제대로 못 챙기고 여관을 빠져나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차를 타고 남쪽으로 향했어요. 뒤를 돌아보니 상하의 불빛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차 안에서 딸이 울먹였습니다. 아버지, 우리 정말 살 수 있을까요?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우리는 살 거다. 꼭 한국까지 갈 거야. 하지만 솔직히 저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정말 무사히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지, 그저 신에게 기도할 뿐이었어요. 부디 우리 가족을 지켜주소서. 차는 밤새 달렸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강을 이미 건넌 우리는 이제 앞으로만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에서의 1개월은 지옥 같았습니다. 우리는 매일 밤 장소를 옮겼어요. 오늘은 광저우의 작은 여관, 내일은 외곽의 민박집, 모레는 또 다른 도시의 허름한 모텔. 브로커가 시키는 대로 움직였습니다. 북한 공작원들이 돈을 뿌리며 정보를 캐고 있어요. 한 곳에 오래 있으면 안 됩니다. 낮에는 방 안에만 있었어요. 밖에 나가면 CCTV에 찍힐 수 있으니까요. 식사도 브로커가 사다 주는 걸로 때웠습니다. 중국어를 못하는 우리가 함부로 식당에 갈 수도 없었고요. 가장 힘든 건 아이들이었습니다. 딸이 어느 날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지, 우리 평양에 있을 때가 더 나았던 것 같아요. 적어도 밖에는 나갈 수 있었잖아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양에서는 고급 아파트에 살았던 애들이 이제는 해가 드는지도 모를 캄캄한 방에 갇혀 지내야 했으니까요. 아들도 힘들어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당 간부가 될 뻔했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30살 아들이 자기 인생을 의심하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괴로웠어요. 저는 아들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아들아, 조금만 참아라. 한국 가면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어. 집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곤 했어요. 한때는 평양인민배우로 무대에 섰던 사람이 이제는 말 한마디 마음대로 못하는 신세가 됐으니까요. 어느 날 밤 집사람이 조용히 울고 있는 걸 봤습니다. 여보, 어머님은 지금 어떻게 지내실까요? 그 말에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평양에 혼자 남겨둔 어머니. 제가 도망간 걸 이미 아셨을 거예요. 당에서 어머니를 신문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분명 그랬을 겁니다. 저 때문에 80 넘은 어머니가 고생하시는 걸 생각하면 숨이 막혔어요. 어느 날은 브로커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큰일 났어요. 중국 공안이 이 지역 탈북자 단속을 시작했대요. 당장 떠나야 합니다. 우리는 10분도 안 돼서 짐을 싸고 차에 올랐어요. 그때 떠나지 않았다면 잡혔을 겁니다. 차 안에서 딸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북한에서는 우리를 어떻게 찾고 있을까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아마 전국에 수배령이 내려졌을 겁니다. 무역회사 사장 박철민 일가 도주. 발견 즉시 체포하라. TV에서 우리를 비난하는 방송이 나갔을지도 모르죠. 그래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중국에 사는 조선족 교포들이었어요. 어느 날 밤 한 조선족 아주머니가 몰래 음식을 가져다 줬습니다. 같은 민족인데 이렇게 숨어 사는 게 안쓰러워서요. 이거라도 잡수세요. 김치찌개와 밥이었어요. 그 따뜻한 김치찌개를 먹으면서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북한에서는 산의 진미를 먹었지만 그때 그 김치찌개만큼 고마운 음식은 없었어요. 집사람도 아이들도 눈물을 흘리며 밥을 먹었습니다. 한 교회 목사님도 큰 도움을 주셨어요. 조선족 목사님이셨는데 탈북자들을 돕는 일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겁니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평생 종교를 믿지 않았던 저였지만 그때는 정말로 신에게 매달렸습니다.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그때 우리한테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숨을 곳이었어요. 평양에서는 수십억 원어치 아파트에 살았지만 중국에서는 하루 묵을 방 하나 구하는 게 간절했습니다. 어느 날 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이제 베트남으로 넘어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중국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아요.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빨리 이곳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 가족은 둥글게 모여 앉았습니다. 저는 아이들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한국까지 가면 이 모든 게 끝난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아직 길이 멀다는 걸. 중국에서 보낸 한 달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한 달이었습니다. 매일 1년 같았어요.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넘길 수 있을까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평양에서는 권력과 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우리는 그저 숨어 다니는 불법 체류자였어요. 신분증도 없고 이름도 없고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유란 게 얼마나 소중한지.
마음대로 길을 걸을 수 있는 것, 햇빛 아래 나갈 수 있는 것, 내 이름으로 살 수 있는 것. 그런 당연한 것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한국으로 가는 길은 아직도 멀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미 강을 건넜으니까요. 2024년 6월 중순, 우리는 베트남으로 향했습니다. 중국 남부 국경 근처에서 브로커가 새로운 사람들을 소개해줬어요. 베트남 쪽 조력자들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모실게요.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빨리 이곳을 떠나야 했습니다. 한국까지 가면 이 모든 게 끝난다. 걱정 마세요. 중국어도 서툰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밤중에 국경을 넘었어요. 산길을 따라 몇 시간을 걸었습니다. 50대 중반인 저도 힘들었는데 집사람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도 아무 말 없이 따라왔어요. 딸이 어머니 손을 꼭 잡고 아들이 어머니를 부축하며 걸었습니다. 새벽녘에 베트남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죠. 축하합니다. 중국을 벗어났어요.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뻐할 겨를이 없었어요. 너무 지쳐서요. 베트남에서도 여러 도시를 거쳤습니다. 하노이, 다낭. 이름도 생소한 곳들이었어요. 그래도 중국보다는 숨쉬기가 편했습니다. 북한 공작원의 손길이 덜 미치는 곳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이제 태국으로 가야 합니다. 거기서 한국 대사관으로 갈 수 있어요. 태국이라니. 평양에서 태국까지 얼마나 먼 길을 온 건지 실감이 났습니다. 태국 방콕에 도착한 건 7월 초였습니다. 베트남에서 차로, 버스로, 때로는 배로 이동했어요. 한 달 반 동안 쉼없이 움직인 겁니다. 우리 모두 뼈만 남았어요. 평양에서 오던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방콕의 한 싸구려 호텔에서 브로커가 마지막 지시를 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한국 대사관으로 가세요. 거기 도착하면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돈을 그에게 건넸습니다. 나머지 25만 달러였어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습니다. 내일이면 정말 끝나는 건가? 한국 대사관에 가면 우리는 안전한 건가? 믿기지가 않았어요. 평양을 떠난 지 2달,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다음날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가족들도 잠을 설친 듯 눈이 퉁퉁 부었어요. 우리는 조심스럽게 호텔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타고 한국 대사관으로 향했죠. 그런데 대사관 앞 100m쯤 남았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경찰차가 우리 앞을 막아섰어요. 태국 경찰이었습니다. 여권 보여주세요. 우리한테 제대로 된 여권이 어디 있습니까? 가짜 서류만 있었죠. 경찰이 무전기로 뭔가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지금 아니면 끝이다. 저는 집사람과 아이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뛰어. 대사관으로 뛰어. 우리는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경찰들이 뒤쫓아왔어요. 멈춰. 서.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100m, 50m, 20m. 대사관 정문이 보였어요. 경찰 한 명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저는 온 힘을 다해 뿌리쳤어요. 아들아, 딸아, 어머니 모시고 먼저 가. 아이들이 어머니를 부축하며 대사관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저도 마지막 힘을 다해 정문을 향해 달렸어요. 경찰이 제 옷을 잡았지만 저는 옷을 벗어던지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국 대사관 정문 안쪽, 대한민국 땅에 발을 디딘 순간이었어요. 그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숨을 헐떡였어요. 집사람과 아이들도 바닥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대사관 직원들이 달려왔습니다. 괜찮으세요? 탈북자 분들이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예. 북한에서 왔습니다. 그리고는 그만 울음을 터뜨렸어요. 50대 중반 남자가 사람들 앞에서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물 한 컵을 건네주었어요. 이제 안전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지난 2달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평양을 떠나던 날, 중국에서 숨어 지내던 날들, 베트남 산길을 걷던 밤, 그리고 오늘 새벽 달렸던 그 100m. 딸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해냈어요. 아들도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었어요. 집사람은 말없이 제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대사관 회의실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곳에는 태극기가 걸려 있었어요. 빨강, 파랑, 검정, 하양의 태극기. 평생 남조선 깃발이라고 배웠던 그 깃발이 이제는 우리를 지켜줄 깃발이었습니다.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며칠 안에 한국으로 보내드릴 겁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며칠이라니. 30년을 기다렸는데 며칠쯤이야 문제 없었습니다. 그날 밤 대사관 숙소에서 처음으로 편히 잠을 잤습니다. 2달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쫓아오는 꿈을 꾸지 않았어요. 태국 방콕 대한민국 대사관 안. 우리는 이제 정말 자유로웠습니다. 꿈에 어머니가 나타나셨습니다. 잘 갔다 아들아. 손주들 잘 돌보거라. 꿈속에서 저는 어머니께 절을 올렸습니다. 평양에 계신 어머니 다시 뵐 수 없겠지만 언젠가는 통일이 되어 무덤이라도 찾아뵙고 싶었습니다. 2024년 7월 말 우리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저는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진짜 대한민국이었어요. 공항 직원들이 우리를 맞아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한민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또 눈물이 났어요. 공항을 빠져나오는데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가고 웃고 떠들고 누구 눈치도 안 보고 살아가는 모습이요. 평양에서는 길거리에서도 조심해야 했는데 여기는 달랐어요. 진짜 자유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경기도에 있는 하나원으로 갔습니다. 탈북민들이 한국 생활 적응 교육을 받는 곳이었어요. 거기서 3달 동안 한국말도 배우고 사회제도도 배우고 취업 준비도 했습니다. 하나원에서 처음 놀란 건 편의점이었습니다. 24시간 문을 연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밤 11시에 배가 고파서 나갔는데 불이 환하게 켜져 있고 물건이 가득했습니다. 라면, 김밥, 과자, 음료수. 돈만 있으면 언제든 살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더 놀란 건 병원이었습니다. 어느 날 집사람이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북한에서는 돈을 싸들고 가도 약 구하기 힘들었는데 여기는 보험증만 있으면 진료받고 약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집사람이 말했어요. 여보, 이게 나라구나. 진짜 나라. 마트에 처음 갔을 때도 충격이었습니다. 물건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쌀, 과일, 채소, 고기. 평양에서는 당 간부들만 구할 수 있던 것들이 여기는 누구나 살 수 있었습니다. 딸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북한 사람들이 이걸 보면 뭐라고 할까요? 인터넷으로 북한 소식을 찾아봤습니다. 유튜브에는 평양거리가 나오고 뉴스에는 북한 정권 이야기가 나왔어요. 저는 혹시나 해서 무역회사 소식도 찾아봤습니다. 제가 있던 회사는 문을 닫았고 제 사진이 도주자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소식은 알 수 없었습니다. 평양에 아는 사람한테 몰래 연락을 해봤지만 답이 없었어요. 아마 연좌제로 고생하고 계실 겁니다. 밤마다 어머니 생각을 하면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불효자가 용서하십시오. 하나원을 수료하고 우리는 서울로 왔습니다. 정부 지원금으로 강서구에 작은 아파트를 얻었어요. 40평짜리였는데 평양의 200평 아파트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보일러가 잘 나오고 전기가 끊기지 않고 수도에서 깨끗한 물이 나왔으니까요. 저는 다른 탈북민들과 함께 작은 무역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북한과 거래했던 경험을 살려서요. 물론 평양에서처럼 큰 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 떳떳하게 번 돈이었습니다. 세금 내고 법 지키면서 사는 게 얼마나 마음 편한지 몰라요. 아들은 대학에 편입했습니다. 경영학을 공부한다고 했어요. 아버지, 저는 정말 하고 싶은 공부를 하는 거예요. 당이 시키는 게 아니라요. 30이 넘어 다시 대학생이 된 아들이 기특했습니다. 딸은 탈북민 지원 단체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저는 북한에서 온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우리가 겪은 일을 다른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덜 겪여. 딸의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사람은 한국 음식 만드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여보, 언젠가 작은 식당을 하나 열고 싶어요. 북한 음식도 팔고 남북한 음식을 섞어서요. 좋은 생각이었어요. 통일되면 사람들이 많이 찾을 겁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여전히 적응 중입니다. 말투가 달라서 가끔 사람들이 쳐다보고 모르는 게 많아서 창피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여기서는 배우면 되니까요. 가끔 평양 생각이 납니다. 대동강 야경, 모란봉의 벚꽃, 고향집 근처 냉면집.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가 보고 싶습니다. 제가 떠난 뒤 어떻게 사셨는지, 지금은 어디 계신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통일이 언제쯤 될까요? 저는 한참을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아들아, 아버지 세대에는 힘들 것 같다. 하지만 너희 세대에는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때가 되면 우리 고향에 함께 가자. 통일이 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평양 집으로 가서 어머니 무덤이라도 찾는 거예요. 그리고 무릎 꿇고 절을 올리고 싶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왔습니다. 늦게 왔습니다. 우리 세대가 겪은 이 분단의 아픔을 다음 세대는 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말을 쓰는 같은 민족이 왜 이렇게 떨어져 살아야 합니까? 북쪽 사람들도 남쪽 사람들처럼 자유롭게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말 우리 가족은 남산타워에 올라갔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곳이었어요. 저녁이 되니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평양보다 훨씬 많은 불빛이었어요. 딸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기 북쪽 너머에 평양이 있는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저 멀리 북쪽에. 집사람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아들은 카메라로 야경을 찍고 있었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2024년 나는 자유를 찾아 이곳에 왔다. 많은 것을 잃었지만 더 많은 것을 얻었다. 무엇보다 자유를 얻었다. 이제 나는 자유인이다. 여러분, 자유란 공짜가 아닙니다. 저는 30년 쌓은 모든 것을 버리고 왔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 자식들이 자유롭게 꿈을 꾸고 마음껏 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는 날 우리 모두 함께 평양거리를 자유롭게 걸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날까지 저는 여기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언젠가 통일 조국을 꿈꾸는 한 사람으로서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요.